기자회견장 조명이 켜지는 순간 추상아는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횟수를 세는 게 습관인 사람처럼, 아니면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고 눈꺼풀 뒤에 잠깐 숨는 사람처럼요. 그 짧은 찰나에 추상아의 얼굴에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닌 그보다 훨씬 차가운 것이었거든요. 방태섭이 그 옆에 섰습니다. 수트 깃을 한번 매만지고 추상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보여주는 손잡기였어요. 두 손이 맞닿은 온도는 방 안 공기보다 낮았거든요. 그런데도 마이크 앞에 선 방태섭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억울한 의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추상아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플래시가 다시 터졌어요. 추상아는 그때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필요한 타이밍에 필요한 만큼이요. 20회 동안 카메라 앞에서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완벽하게 계산된 눈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눈물 뒤에 숨어 있는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몰랐습니다. 방태섭조차도요.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차문이 닫히는 순간 방태섭과 추상아 사이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서로의 손을 잡고 있던 두 사람이 같은 뒷좌석에 앉아 있는데도 거리가 느껴졌어요. 서울 한복판 한겨울 새벽 공기 같은 거리였거든요. 방태섭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잘했어. 추상아는 창밖을 봤습니다. 알아. 두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글자 안에 담긴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칭찬에 대한 감사도 안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확인이었어요. 나는 내가 뭘 하는지 알고 있다는 확인이요. 방태섭은 추상아의 옆 얼굴을 봤습니다. 그 얼굴에서 뭔가를 읽으려고 했는데 읽히지 않았습니다. 검사로 10년을 살면서 거짓말하는 얼굴은 귀신같이 알아챘는데 이 여자 앞에서는 항상 그 감각이 헛발을 짚었거든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추상아는 전직 수사관 오도현을 만났습니다. 서암시 외곽 작은 일식집 창가 구석자리였어요. 오도현은 테이블 위에 파일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얇은 파일이었는데 무게가 엄청났거든요. 7년 전 오광재 사건 수사 당시 담당 검사 방태섭은 권세명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 방향을 조작했습니다. 추상아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계좌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 박재상의 자필 진술서가 있었거든요. 박재상이 희생양으로 지목되던 순간 방태섭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거기 다 적혀 있었습니다. 추상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방태섭이 프로포즈하던 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을 지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당신 옆에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눈빛이 진심처럼 보였거든요. 추상아도 그 결혼이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방태섭이 자신을 위해 움직인다고는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방태섭은 처음부터 추상아의 이름을, 얼굴을, 대중의 신뢰를 필요로 했던 겁니다. 추상아 본인이 아니라 추상아라는 브랜드를요. 그 브랜드를 방패 삼아 자신의 과거를 덮으려 했던 거였거든요. 오도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재상이 그 파일을 황정원에게 넘겼어요. 황정원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추상아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아주 조금, 아주 차갑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태섭은 서재에 있었습니다. 불 켜진 서재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방태섭의 뒷모습은 늘 그랬듯이 단단하고 반듯했습니다. 수트 어깨선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흑수저 출신의 검사가 자신에게 입히고 싶었던 이미지 그대로였거든요. 추상아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침실로 들어가서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필요한 것들만 챙겼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이 집에 추상아의 진짜 흔적은 없었으니까요. 처음부터 없었거든요. 두 사람 다 이 집을 잠시 머무는 장소로만 썼잖아요. 테이블 위에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이제 나도 내 판을 짤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쓸 말이 없었어요.
변명도 설명도 분노도 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언이었거든요.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서는데 서재문이 열렸습니다. 방태섭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끝에서 마주쳤습니다. 방태섭의 눈이 캐리어를 봤습니다. 그리고 추상아의 눈을 봤어요. 그 눈빛에서 방태섭은 처음으로 뭔가를 읽었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이 여자에게서 읽으려 했지만 읽히지 않던 것이 그때는 너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방태섭이 낮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추상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 등 뒤에서 방태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멈춰서서 닫히는 문을 바라봤습니다. 복도불이 깜빡였습니다. 서암시 밤공기가 문틈으로 스며들다가 사라졌거든요. 그날 방태섭은 권종욱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벨이 2번 울렸습니다. 전무님, 박재상 처리해줘요. 권종욱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방검. 박재상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면 나머지는 전무님이 알아서 해줄 거라 믿어요. 또 침묵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더 길었거든요. 권종욱은 통화 중에 창밖을 봤습니다. 서암시 야경이 아래에 깔려 있었어요. 재벌 전무의 집 창문에서 보이는 야경은 달랐습니다. 높이가 달랐고 거리가 달랐거든요. 알겠습니다. 권재의 회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권세명이 쓰러진 건 새벽 2시였습니다. 집무실 소파에서 무너지듯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였어요. 의사는 과로와 심한 충격이 겹쳤다고 했습니다. 숫자만 들었을 때는 단순하게 들렸는데 그 숫자들이 담고 있는 무게는 달랐거든요. 오광재 사건, 방태섭, 박재상. 권세명은 그 이름들이 연결된 고리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그 고리를 숨겨왔거든요. 이양미가 그 고리를 이용해서 자신을 쥐고 있다는 것도 알면서 그냥 모른 척 살아왔잖아요. 이제 그게 터진 겁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 권종욱과 이양미가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형광등 아래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떠 있었습니다. 권종욱의 손에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거든요. 이양미의 눈이 그 봉투를 봤습니다. 이양미가 먼저 웃었습니다. 종욱 씨, 때를 잘 골랐네요. 이 사장님도요. 두 사람은 동시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황정원은 그날 밤 작업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모니터 2개가 켜져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편집 중인 영상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파일들이 열려 있었거든요. 박재상이 넘긴 파일, 오더연이 정리한 자료, 그리고 황정원이 직접 수집한 것들까지요. 황정원은 마우스를 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건 별로 없었거든요. 방태섭의 지시로 추상아를 감시하면서 황정원은 사실 훨씬 더 많은 걸 모으고 있었습니다. 방태섭 본인에 대해서도요. 방태섭이 황정원을 이용한 것처럼 황정원도 방태섭 곁에 있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잖아요. 영상 업로드 버튼 앞에서 황정원은 딱 한 번 멈췄습니다. 추상아 얼굴이 스쳤습니다. 눈물을 닦아주던 그 손의 온도가 스쳤거든요. 한지수라고 불렸던 그 순간이 스쳤습니다. 황정원은 그 감각들을 전부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어요. 영상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단독, 서암지검 스타검사, 방태섭. 7년 전 수사 방향 조작 및 금품 수수 정황. 조회수가 올라가는 속도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첫 1시간에 10만을 넘겼거든요. 3시간째에 포털 실시간 검색어 첫 번째 자리에 방태섭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방태섭의 전화기가 폭발했습니다. 권종욱한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방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방태섭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니터 속 영상을 봤습니다. 황정원의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그 목소리 위로 통화 기록, 계좌 내역, 오도연의 증언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방태섭이 1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화면 안에서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잖아요. 방태섭은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다시 켰습니다. 이양미는 그 영상을 보면서 차를 마셨습니다. 무속인을 옆에 두고 정치권에 흘린 소문들이 이제 근거를 얻게 됐다는 걸 알면서 아주 조금 여유롭게 차를 마셨거든요. 방태섭의 사주가 흉하다는 얘기는 진지게 퍼뜨렸습니다. 공천이 흔들린다는 얘기도요. 이제 여론이 움직이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양미가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 슬슬 봄 게임이네. 추상아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지인의 집 한켠에 짐을 풀었습니다. 캐리어 하나를 열고 닫으면서 추상아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창밖에 서암시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많은 비밀을 품고 있는지, 그 빛들이 어떤 거짓 위에 켜져 있는지 추상아는 지금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잖아요. 전화가 왔습니다. 황정원이었어요. 봤어요? 추상아는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봤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추상아가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에 이마를 붙이지 않고 그냥 서서 빛들을 봤거든요. 정원아, 판짜는 거 도와줄 수 있어? 황정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거든요. 그 침묵 안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방태섭의 정보원으로 움직였던 시간들, 추상아를 감시했던 시간들, 그 눈물을 닦아줬던 순간, 그리고 한지수라고 불렸던 그 한 번이요.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방태섭은 그날 밤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서재에 혼자 있었습니다. 모니터 불빛만 켜져 있었거든요. 댓글들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회사 앞에 몰렸다는 연락이 왔어요. 검찰 내부에서도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방태섭이 책상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공장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검사가 됐을 때,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반드시 갚겠다고 다짐했을 때, 그때의 방태섭이 지금 이 자리에 앉은 방태섭과 같은 사람인지 잠깐 헷갈렸거든요. 혼자 있는 서재가 이렇게 넓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권종욱이 방태섭을 만난 건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주차장에서 만났습니다. 차 두 대가 마주보고 서 있었거든요. 방태섭이 먼저 말했습니다. 전무님, 박재상이 황정원한테 자료를 넘겼어요. 권종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방검. 그러면 아시잖아요. 지금 박재상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면 나머지는 전무님이. 권종욱이 방태섭을 봤습니다. 재벌가 후계자의 눈안에 뭔가가 지나갔거든요. 이 남자가 이런 부탁을 이렇게 단단한 목소리로 하는 사람이었나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몰랐던 건지요. 방검은, 권종욱이 말했습니다. 검사 맞아요? 방태섭은 웃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요, 전무님? 권종욱은 차키를 꺼냈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주차장에 아침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서 있는 자리에는 빛이 닿지 않았거든요. 콘크리트 기동 그늘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그늘 안에서 두 사람의 동맹이 다른 무게로 바뀌었잖아요. 선을 넘은 겁니다.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아세오 이양민은 권세명 병실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권세명은 작아 보였습니다. 재계를 쥐고 흔들던 사람이, 서암시 하늘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던 사람이 침대 위에서 그냥 늙은 남자처럼 보였거든요. 이양민은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복도 끝에서 권종욱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둘 다 멈췄거든요. 이사장님, 종욱 씨, 아버지 회사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이양미가 반 발짝 가까이 왔습니다. 당연히 지켜야죠. 제가 낳은 딸이 물려받을 회사니까요. 권종욱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각각 바닥에 떨어졌거든요.
두 그림자는 맞닿지 않았습니다. 황정원은 그날 밤 추상화를 만났습니다. 서암시 외곽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손님이 없었거든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커피잔 2개가 테이블 위에 있었거든요. 창밖에 빗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추상화가 먼저 말했습니다. 방태섭이 나 찾으러 올 거야. 황정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아요. 무서워? 황정원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추상화가 황정원을 봤습니다. 그 눈빛이 어딘가 낯익었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낯익었습니다. 한지수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그게 잘 안 됐잖아요. 황정원이 한지수와 닮은 게 아니었습니다. 지지 않으려는 눈빛이 닮았거든요. 몰려도 쓰러지지 않으려는 그 눈빛이요. 추상화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 판에서 이기려면 방태섭보다 더 나쁜 사람이 돼야 해. 황정원이 커피잔을 내려놨습니다. 그러면 상아 씨도 잃는 게 생겨요. 알아. 그래도요? 추상아의 눈에 빛이 있었습니다. 창밖 빗물이 유리를 타고 흘렀거든요. 나는 이미 오래전에 잃을 게 없어진 사람이거든요. 방태섭은 자신을 찾는 연락들을 하나씩 끊었습니다. 기자, 검찰 선배, 당 관계자 한 통씩 끊으면서 방태섭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잃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뭔지, 지금 자신에게 아직 남아있는 패가 뭔지요. 손국원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도약당 대선 후보, 국무총리까지 지낸 사람이었거든요. 국회의원을 거쳐 권력 정점에 가려면 어느 시점에는 저 사람과 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방태섭은 그 판을 너무 일찍 열었는지 아니면 너무 늦게 연 건지 계속 계산했거든요. 그러다 전화를 들었습니다. 손국원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3번 울렸습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리님, 방태섭입니다. 서암시에 밤이 깊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판을 짜고 있는 사람들 위로 비가 내렸습니다. 방태섭의 서재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있었거든요. 추상화와 황정환이 나란히 서서 보는 유리창에 빗방울이 맺혔습니다. 권세명의 병실 창가에 빗줄기가 흘렀고 이양미가 돌아선 복도에도 빗소리가 스며들었거든요. 같은 비였습니다. 그런데 그 빗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각자 다른 걸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아무도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끝인지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요.